지금부터 똑솔라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똑똑 솔깃한 라디오. 한국 소설 이상의 날개 제5화 견디다 못해 난 그만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서 내 방으로 갔다. 내 방에는 다 식어 빠진 내 끼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내 모이를 여기다 주고 나간 것이다. 난 우선 배가 고팠다. 한 숟갈을 입에 떠넣었을 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해와 같이 서늘하였다. 나는 숟갈을 놓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하룻밤을 비어때린 내 이부자리는 여전히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나는 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참 늘어지게 한 잠 잤다. 잘. 내가 잠을 깬 것은 전등이 켜진 뒤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보다. 아니, 들어왔다 또 나갔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상고해 무엇 하나. 정신이 한결 난다. 난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 돈 5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난 알아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 난 속으로 빙그레 웃어보았다.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지내온 내 자신이 어떻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 몰랐다. 난 어깨춤이 났다. 따라서 나는 또 오늘 밤에도 외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돈이 없다. 나는 어쩌녁에 그 돈 5원을 한꺼번에 아내에게 주어버린 것을 후회하였다. 또 그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쳐넣어버린 것도 후회하였다. 난 실없이 실망하면서 습관처럼 그 돈 5원이 들어있던 내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 한번 휘둘러 보았다. 뜻밖에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었다. 2원밖에 없다. 그러나 많아야 맛은 아니다. 얼마간이고 있으면 된다. 난 그만한 것이 여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난 기운을 얻었다. 난 그 단벌 다 떨어진 코르된 양복을 걸치고 배고픈 것도 주제 사나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활갯짓을 하면서 또 거리로 나섰다. 나서면서 난 제발 시간이 화살 닿듯 해서 자정이 어서 획 지나버렸으면 하고 조바심을 태웠다.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난 저무도록 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하면서 또 지향 없이 거리를 방황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좀처럼 피곤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좀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다. 경성역 시계가 확실히 자정이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향하였다. 그날은 그 일각 대문에서 아내와 아내의 남자가 이야기하고 섰는 것을 만났다. 나는 모른 체하고 두 사람 곁을 지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아내도 들어왔다. 와서는 이 밤중에 평생 안 하던 쓰레질을 하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눕는 기척을 엿듣자마자 나는 또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가서 그 돈 2원을 아내 손에 덥석 쥐어주고 그리고 하여간 그 2원을 오늘 밤에도 쓰지 않고 도로 가져온 것이 참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는 내 얼굴을 몇 번이고 엿보고 아내는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주었다. 난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진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튿날도 내가 잠이 깼을 때는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난 또 내 방으로 가서 피곤한 몸이 낮잠을 잤다. 내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었을 때는 역시 불이 들어온 뒤였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나를 오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아내는 끊임없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팔을 이끄는 것이다. 난 이런 아내의 태도 이면에 앵간치 않은 음모가 숨어있지나 않은가 하고 저기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아내 하자는 대로 아내 방으로 끌려갔다. 아내 방에는 저녁 밥상이 조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면 난 이틀을 굶었다. 난 지금 배고픈 것까지도 긴가민가 잊어버리고 얼음얼음하던 차다. 나는 생각하였다.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나자마자 벼락이 내려도 난 차라리 후회하지 않을 것을. 사실 난 인간 세상이 너무나 심심해서 못 견디겠던 차다. 모든 일이 성가시고 귀찮았으나 그러나 불의의 재난이라는 것은 즐거웠다. 나는 마음을 턱 놓고 조용히 아내와 마주 이 해괴한 저녁밥을 먹었다. 우리 부부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밥을 먹은 뒤에도 난 말이 없이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내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아내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난 벽에 기대어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그리고 벼락이 떨어질 테거든 어서 떨어져라 하고 기다렸다. 여러분은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 똑솔라와 함께하고 있어요. 5분, 10분. 그러나 벼락은 내리지 않았다. 긴장이 차츰 늘어지기 시작한다. 난 어느덧 오늘 밤에도 외출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돈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돈은 확실히 없다. 오늘은 외출하여도 나중에 올 무슨 기쁨이 있나. 난 앞이 그냥 아득하였다. 나는 화가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렀다. 금세 먹은 밥이 목으로 자꾸 치밀어 올라온다. 메스꺼웠다. 하늘에서 얼마라도 좋으니 왜 지폐가 소낙비처럼 퍼붓지 않나. 그것이 그저 한없이 야속하고 슬펐다. 난 이렇게밖에 돈을 구하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는 못했다. 난 이불 속에서 좀 울었나 보다. 돈이 왜 없냐면서. 여러분은 지금 똑솔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
pas de regrets et je n'ai qu'une envie près de toi, là tout près, vivre toute ma vie, que ton corps soit le mien, que ma lèvre soit tienne, que ton cœur soit le mien et que toute ma chair soit tienne. J'ai compris ta détresse, cher amoureux, et je sais à tes voeux, fais de moi ta maîtresse, loin de nous la sagesse, plus de tristesse, j'aspire à l'instant précieux où nous serons heureux, je te veux, oui je vois dans tes yeux la divine. 낚시법. 낚시를 합니다. 찌를 한참 바라보면 찌는 온데간데 없고 바닷속에 고개를 처박은 내가 미끼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수천 수만의 물결 사이에 세상의 수천 수만의 사람 중에 나 하나와 세상의 수천 수만의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서로의 인연을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사람 법이, 물고기 사는 곳은 물고기 법이 있음을 낚싯줄이 없었다면 서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강태공 그 사람 낚시법이 생각나는데 아마 사람과 물고기 중간쯤 놓고 하늘을 보고 있은 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소설로 읽는 시. 병든 다음 임수현. 내 마지막이 비와 함께할 줄 알았더라면 시든 사랑이라도 조금 남겨둘 걸 그랬다. 주석은 신등까지 튀는 빗방울을 내려다보며 그리 생각했다. 소나기가 바짓가랑이를 한 박 적실 만큼 사나워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는데 하필 인쇄소 3시 문간이었다. 목재 펠리 뒤에 쌓아놓은 사육 판지를 덮은 비닐에서 미끄러진 빗물이 물 웅덩이에 닿아 얕은 그릇을 만들었다. 인쇄된 글씨가 흘러내리기라도 한 듯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마음이 보였으나 주석은 그게 조사인 줄도 모르고 비로만 딴청을 부렸다. 그 흐리고 젖은 말들이 간해지면 제가 기대하는 무르고 순하고 따뜻한 음식마저 쓰디 쓸 것 같았고. 주석은 죽을 먹으러 창신동 색집에서 충무로까지 걸어온 길이었다. 24부터 34까지 꼬박 10년 동안 일한 동네였는데 그는 이곳을 잊은 거나 다름없었다. 외면한 건가?
대한극장에서 1000만 명이 봤다는 영화를 본 적 있지만 그는 길 건너 진양상가 양쪽 골목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곧장 지하철 출입구로 내려갔다. 그런데도 겨우 한 그릇 죽을 향해 저한 마음의 경계를 건너온 까닭은 입안이 데친 천엽처럼 헌데다 옛날 애인의 부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호되게 앓은 게 먼저였는지 시홍이 죽었다대 오래 아팠다대 하는 간략한 연락이 먼저였는지 헷갈렸지만 어떻든 호련히 저를 쓰러뜨린 병열이 사라진 오늘 주석은 한 그릇 죽만이 저를 살릴 것처럼 간절했다. 저절로 충무로로 가자 결심했던 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죽집이 거기 있기 때문이었다. 미음처럼 살갗이 하얗고 종지만큼 작은 여자와 함께 먹은 그 죽집. 주석이 일했던 인쇄소와 죽집 사이는 억자 골목이었다. CMYK 색상표만큼 다채로운 간판을 내건 식당들마다 살코기와 뼈, 껍질과 내장을 끓이고 굽고 지지는 냄새가 어지러웠다. 주석은 그 거리에서 마셨고 취했고 때로 정신을 잃었다. 그는 그곳을 떠나왔어도 여전히 다른 골목을 헤매며 씹고 삼키고 때로 토할 만큼 술을 들이켰는데 내장처럼 꿈틀거리는 거리거리를 통과해 비록 도착하지 않았어도 한 그릇 맑은 죽으로 소화될 시간까지가 주석의 젊음인지 몰랐다. 그가 출력했던 숱한 글자처럼 이젠 구겨지고 바래지고 파쇄됐을 기억들이 비를 핑계로 삶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도 모르고 주석은 다만 줄이고 아픈 자신만 소중했다. 시용은 어렸을 때부터 부드러운 음식과 친했다. 그녀가 구구단을 외우기 전부터 당뇨와 합병증에 시달렸던 아빠는 이가 나빠 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뭐가 없었다. 엄마가 병든 남편 대신 바깥일을 해 아빠는 자연스레 안사람이 됐다. 시용은 유방도 근육도 없는 엄마와 방에 갇혀 느리고 부드럽게 자랐다. 아빠는 보름꼴로 입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내팽개친 살림살이를 쓸고 닦고 쓰레기를 내다버리고 밥을 안 쳤다. 밤늦게 돌아온 엄마는 밥이 너무 무르다며 타박하곤 라면을 삶아 먹었다. 엄마는 씹히는 게 없으면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아빠는 덩달아 밥을 남긴 시용 앞에 놓인 공기를 거두곤 문병 선물로 들어온 통조림을 따 새 대접에 황도 한 조각을 담아줬다. 달고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맛은 병든 자신에게만 허락된 선물 같았다. 아빠가 죽은 뒤 시용은 밤마다 알 수 없는 허기에 깨 통조림을 땄다. 뚜껑에 과일칼을 꽂아 칼자루를 두드려 잔구멍을 낸 뒤 손톱깎이에 달린 깡통 따개로 톱니바퀴를 삐뚤빼뚤 그려낸 다음 과일즙이 묻은 뚜껑을 오래오래 핥았다. 시용은 설탕물이 말라붙은 입술을 짭짭하면서 아빠와 복숭아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다. 시용은 아빠가 가르쳐준 음식들을 탐식할수록 점점 가냘퍼졌다. 어쩌면 아빠도 너무 부드럽고 무른 것만 먹다 보니 근육이 사라지고 엄마가 되고 점점 쪼그라져 그만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건지도 몰랐다. 주석은 식물이 아니어서 빗줄기에 가로막힌 채 시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탑탑한 혀와 메마른 허기가 뒤섞일수록 어떻게든 죽 한 숟갈만 삼킨다면 제 속을 핥은 생채기를 달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용도 이런 마음으로 죽을 밝혔던 걸까. 이젠 물을 수도 없는 마음에 이입하자 시홍과 죽을 처음 먹었던 한낮이 불현듯 대답했다. 흐렸는지 맑았는지 한봄이었는지 늦가을이었는지 시간을 껴안은 표정은 깜깜한데 주의 흰 그릇에 담긴 분홍색 동치마와 짭조름한 오징어젓, 무말랭이와 콩나물 무침, 깻가루와 김을 잘게 봐서 옥고명으로 얹은 야채죽이 놓인 상차림이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고스란했다. 시홍은 늘 야채죽만 먹었는데 제가 처음 먹은 게 전복죽인지 닭죽인지 매생이죽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주석은 시홍과 사랑하는 동안 그 죽집에서 끓이는 모든 죽을 먹어보았다. 주석은 시용을 인쇄소에서 처음 만났다. 시용은 주석이 내근을 맡은 오전 10시에 팸플릿 필름을 확인하러 온 출판 대행사 직원이었다. 인쇄를 넘기기 전 엑스레이 같은 필름에서 큰 제목이나 끝 글자만 대충 확인하는 손님들과 달리 시용은 주석이 라이트박스에 올려놓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다. 지난밤 자정까지 술을 퍼마셨던 주석은 턱받침을 하곤 꾸벅꾸벅 졸았다. 시용이 저기요. 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땐 어느덧 점심시간이 절반은 지나 있었다. 주석이 빨간 눈으로 의미 없이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물었을 때 시용은 마치 준비한 듯 그러자고 했다. 주석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뭘 먹고 싶느냐고 물었다. 죽 드실래요? 이 근처에 오래된 죽집이 있어요. 더러 손님과 점심할 기회가 있으면 상대는 아무거나 아니면 주석이 이끄는 식당으로 가기 마련이었다. 주석은 제 어깨에도 닿지 않는 여자가 서슴없이 말하는 태도가 신기했다. 게다가 죽이라니. 주석은 갈증이나 종이컵에 찬물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어디 아파요? 네, 속이 좀 안 좋아요. 주석은 시용을 줄레줄레 따라가며 먹자 골목을 지나는 동안 북엇국이나 뼈다귀국이 몹시 당겼다. 사실 조그만 여자가 왼쪽 어깨에 걸맨 무거운 가방이 더 신경 쓰였다. 숙취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주석은 막상 흰 그릇에 담긴 죽을 삼키자마자 얼룩진 속이 깨끗하게 달래졌다. 한낮에 널어놓은 흰 빨래처럼 건너편에 앉은 여자가 눈에 담겼다. 둘은 그렇게 한 그릇 죽을 먹은 뒤 느리고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어째 사랑이라고 간편하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말도 마땅치가 않은 건 그 한낮 이후 지금까지 둘에게 허락된 건 사랑한 다음뿐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시용은 자주 아팠다. 늘 보고 싶은 영화가 분명했고 주석에겐 소주 2병까지만 허락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정확했던 시용은 점점 흐리멍덩해졌다. 주석은 시용을 위해 죽을 자주 먹었는데 그녀는 그나마 반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주석이 걱정스레 쳐다보면 시용은 안 맥혀 하고는 동치미 국물만 깔짝거렸다. 점점 더 말라가는 시용은 작고 빼빼해 머리보도 허름했다. 시용은 겨자색 오버올을 즐겨 입었는데 마치 자루 속에 담겨 들통나지 않고 싶은 것처럼 어둡고 음침한 몰골이었다.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었다. 아무런 눈 여깃거리도 되지 않았다. 주석은 시용과 시분해도 입은 맞추지 않았다. 주석은 그만 죽 같은 사랑이 아니라 밥 같은 사랑을 하고 싶었다. 감각이 고스란한 뜨겁고 거칠고 새심줄 같고 지독한 그런 사랑.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
아픈 건 사랑이 시작되는 한낮을 닮았다. 들뜨고 두렵다. 허전하고 충만하다. 낯설고 새롭다. 병이, 사랑이 찾아오는 예감은 보도에 떨어진 이파리가 쓸리는 소리처럼 고스란했다. 감각은 피부와 밀착되고 꽃잎처럼 예민해진다. 공기의 두께가 달라지고 나를 가뒀던 공기에서 해방된다. 시용은 물컵에 담근 알약이 침잠하듯 주석이 생각났다. 그의 얼굴과 목소리도 희미하고 존댓말을 했는지 반말을 했는지 나이조차 가물거리는데 주석과 함께 생고깃집, 주물럭집, 수산횟집을 지나 죽집까지 걸어갔던 골목은 형광등처럼 고스란했다. 시용은 몸이 음식을 거부할수록 그와 자신 사이에 놓였던 수많은 밤을 복귀했다. 주석은 취할 때마다 풀떼기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시용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젊은 그가 늙은 엄마 같았다고, 자신은 아빠 같았다고, 우리는 그래도 한 세월을 함께한 건 분명하다고 쓰라린 혀로 하얗게 꺼풀이 일어난 입술을 핥았다. 아빠가 죽은 뒤 엄마는 그동안 포안을 풀듯 한가득 시장을 봐왔다. 비린게 당기면 갈치를 한 꿰짝 사오고 비계가 당기면 소나 돼지의 머리나 내장, 발을 사왔다. 엄마는 밤새 그것들을 고고 다듬었다. 엄마가 해준 비리고 거칠고 뜨겁고 맵짠 음식을 삼키면 당장 병들 것 같아 시용은 맹물에 밥을 말아 모이처럼 먹었다. 시용은 아빠가 엄마를 대신했듯 아빠를 대신해 엄마의 사나운 음식을 거부했다. 엄마는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시용을 가시도 친 눈으로 쳐다봤다. 어쩜 넌 네 아비랑 똑같이 만날 죽상이니? 시용이 음식을 가리게 된 건 소신이 아니라 유전 같은 것이었다. 가난과 병과 볼품없는 몸뚱어리. 어쩌면 한 그릇 식사를 나눌 상대가 대물림되듯. 주석은 아픈 시용을 배려하지 않았다. 늘 취하면 굽고 지지고 뜨거운 것만 맴돌며 마치 제 앞에 시용이 없는 것처럼 굴었다. 그나마 들뜬 골목으로 가기 전 시용과 죽집에 들러 저녁을 먹는 게 주석의 유일한 배려였다. 주석은 마치 술을 들이키듯 죽을 바닥까지 싹싹 비웠다. 주석은 시용의 그늘진 병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쓰라린 속을 달랜 다음 또다시 술을 퍼붓기 위해 죽을 밝혔을 것이다. 시용은 주석 앞에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수록 마음은 자갈밭이었다. 자주 아파 제대로 사랑할 겨를이 없는 제 몸이 너무 밉고 미안했다. 그래서 주석이 자신을 밀어냈을 때 시용은 홀가분하고 외로웠다. 기쁘고 슬펐다. 그렇게 시용은 비로소 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병은 그녀의 유일한 직업이 되었다. 은퇴한 연애의 유일한 소일거리가 되었다. 시용은 자신 말고는 관심을 가질 데가 없었다. 바라볼 데가 없었다. 시용은 거울처럼 병만 들여다봤다. 나를 기웃거리는 병, 나를 밀쳐내는 병, 나를 표절하는 병, 그리하여 나를 삼킨 병. 아픈 건 사랑을 끝낸 저녁을 닮았다. 빛이 어둠에 스미듯 그만 잠들어야 하는 밤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눈뜬 새벽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빗방울에 갇혀 눈앞이 부해졌다. 주룩주룩 죽죽. 눈을 감으면 빗소리는 죽을 끓이는 소리였다가
죽을 삼키는 소리였다가 이제 만질 수 없는 어떤 시간에 골목골목만 기웃거렸다. 주석은 시옹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부음을 들었을 때 그 시간이 한 그릇 죽 같은 게 아니었을까 어림했는지는 모르겠다. 곡식이건 살이건 뼈건 너무 오래 과서 동물도 식물도 아닌, 그래, 차라리 구름 같은 시간들. 주석은 그때 아픈 시옹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 너무 가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골목에 갇혀 병들 일만 남은 제 젊음을 안쓰럽게 여겼던 걸까? 어쩌면 시온과 함께 천천히 죽을 삼키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주석은 병든 것 같은 20과 30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시온과 그 죽집에 마주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주석은 속이 연하고 조용해졌다. 그래, 네 마지막이 비와 함께 할 줄 알았더라면 시든 사랑이라도 남겨둘 걸 그랬다. 이 삭막한 골목을 헤매는 지친 행인들의 그림자에 움터 한 그릇 죽처럼 연한 기운을 불어넣어 이름 모를 나무로 자랄지 모르므로. 그러나 뒤늦은 말들은 잔뿌리 같은 빗물의 글씨가 되어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어제로만 흘러갔다. 그렇게 주석은 한 그릇 죽과 이내 불을 밝히고 연기를 피울 골목 사이에서 굶주리고 반짝이고 여전히 간절한 채 이미 놓쳐버린 마음만을 담은 텅 빈 그릇이 되어 홀로 충만해졌다. 길바닥에 꽂히는 빗물은 끝내 그칠 생각을 않고 죽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다. 주석은 자신이 병들기 전인지 병든 다음인지 알 수 없었다. 맑음이 비의 전인지 비의 다음인지 확신할 수 없듯 그는 다만 멎은 채 모든 목숨에게 허락된 다음만을 영원처럼 기다렸다. 명상법. 사과가 먹고 싶었다. 절대로 손대어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금단의 과일이 불현듯 내 머릿속에 한알 붉게 열려왔다. 저 한 알의 사과를 따먹으면 2번 다시 내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사과를 몰래 따먹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과 씨까지 송두리째 삼켰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눈이 밝아와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하루가 가고 또 하루. 잊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낯선 사과나무가 자라나 오늘 밤에는 주렁주렁 열매까지 열렸다. 내 모습을 지우다 보니
이처럼 많은 사과가 내 머릿속에 꽉 차다니. 오, 세상의 여자 모두가 알몸으로 보이다니. 밤새도록 사과나무 밑둥을 톱질하느라 중년의 무릎만 다 헤어졌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똑솔라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낭독 전문 방송입니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 TV, 목소리 예술 실험실이 함께합니다.